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발사체 기술이 미국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직전 센서 이상으로 카운트다운이 멈춰선 순간 미 국방부 회의실에선 실제로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군 이라는 냉소가 터져 나왔었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패를 확신하는 것을 넘어 마치 실패를 염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침착하게 누리호를 하늘로 쏘아 올렸고 13기의 위성 모두 궤도에 완벽하게 안착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을 목격한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스페이스X 수준이라고요? 차라리 북한이 화성에 먼저 가겠다고 하세요.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브라이언이 위스키를 들이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알렉스, 당신이 스페이스X에서 10년 일했으니까 알잖아. 재사용 발사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한국, 그냥 좋은 고객이지. 경쟁자는 절대 아니야. 그는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죠. 누리호? 우리가 10년 전에 이미 지나온 길을 이제야 따라오는 거잖아. 2025년 11월 25일 새벽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저는 미국 백악관 우주정책위원회의 민간 자문 자격으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알렉스 정, 한국계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스페이스X에서 재사용 엔진 총괄로 10년을 일했죠. 멀린 엔진부터 랩터 엔진까지 재사용 기술의 혁명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고 자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평가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결론은 내린 상태였습니다.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자 장아린이라는 통역사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스 정 박사님이시죠? 오늘 시험동, 관제동, 브리핑룸 순서로 동선이 잡혀 있습니다. 과학 전문 통역이라더니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구사하더군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생중계 오프닝 멘트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4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같은 뻔한 문구들이었죠. 주한 미 대사관 국방무관 데이비드 클라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시죠. 센터 바로 옆에 괜찮은 밥집이 있대요. 우주센터 옆에 밥집이라니 의외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복순내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벽 한쪽이 신문 스크랩으로 빼곡했습니다.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 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사 옆에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날 비가 많이 왔다. 2022년 6월 21일, 이날 장사가 잘 됐다. 2023년 5월 25일, 이날 우리 손자가 왔다. 어서 오세요. 김복순 사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발사 보러 오신 분들이죠. 외국 분이신가 봐요.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발사 평가하러 왔어요. 김복순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가요? 그럼 점수 매기러 오신 건가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장아린이 통역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잘 보고 가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약간의 자존심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김복순 사장이 밥상을 내오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발사 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요. 작년 3차 발사 때는 어르신들이 다 같이 박수 치다가 우시기도 했죠. 80 넘은 할아버지가 내 살아생전에 우리나라 로켓이 우주에 가는 걸 보내 하시면서요. 문이 열리고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아, 오늘 발사 몇 시야? 내일 새벽이래요.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고. 어르신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희를 보고 물었어요. 외국 사람들이네. 뭐 하러 왔어? 장아린이 설명하자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평가하러 왔다고. 누가 누굴 평가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복순 사장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구경 왔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발사 날이면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요. 김복순 사장이 스크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사 보세요. 2022년 2차 발사 성공한 날인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도 다들 우산 들고 와서 텔레비전 봤어요. 우리나라가 우주로 뭘 쏘아 올린다는데 비가 뭐가 대수예요. 저는 벽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흥미로운 풍경이긴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감상적이네. 그래도 기준은 스페이스X야. 한국은 이제 겨우 시험 단계를 벗어났을 뿐이야. 장하린이 말했습니다. 누리호 3차까지 이미 성공했고 이번 4차는 위성 열세 기를 600km 궤도에 올리는 실전 운용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실립니다. 열세 기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한 번에 올리는 위성 수를 생각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였죠. 제가 펠컨 9 재사용 엔진을 담당할 때 우리는 한 번에 60기씩 올렸으니까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죠. 사장님, 김치찌개 3개요. 너희들 오늘도 밤샜구나? 네. 시험 마지막 점검이라서요. 내일이잖아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우리를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외국 평가단인가 봐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조용히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죠. 김복순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맨 위에 보이는 기사 있죠. 1차 발사 실패한 날이에요. 그때 다들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다음에는 될 거다 하면서 응원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2차 때 성공했잖아요. 3차도 성공했고 이번에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실패해도 포기 안 해요. 오히려 더 응원해요. 그 마음이 모여서 저 로켓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양반한테 얘기해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미국은 나라가 부자니까 막 쏘는 거잖아. 장하린이 조심스럽게 통역했고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경험과 시스템의 문제지.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 능력을 갖춘 건 인정해야 하죠. 세계에서 7번째잖아요. 7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어야 의미가 있죠. 제가 답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스페이스X가 이미 표준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그걸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장하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 표준을 따라잡으려는 시도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의상 웃은 거였죠. 마음속으로는 브라이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북한이 화성에 먼저 가겠다고.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김복순 사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는 로켓 기술 같은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매번 발사 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에 간 거 아니에요?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장하린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상적이네요. 외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경험이 필요해요. 한국은 아직 그 3가지 모두에서 부족합니다. 장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예상한 대답이었다는 듯이요. 그럼 오늘 시험동에서 뭘 보실 건가요? 데이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관제동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서 있었죠. 75m 높이라고 했습니다. 나름 위용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스페이스X 펠컨 헤비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시험동을 둘러보고 내일 발사를 지켜본 뒤 모레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고객이다. 하지만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는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건 오직 스페이스X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시점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11월 22일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사흘 전이었죠. 오전 9시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펜타곤 1인 깊숙한 곳에 있는 이 회의실은 미국 우주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었죠. 정면 스크린에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 이력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완벽한 상승 곡선이었죠.
보시다시피 재사용 발사체가 발사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킬로그램당 $2,000에서 $1,000 이하로. 스페이스X가 만든 이 표준은 이제 전 세계 우주 산업의 기준이 되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케빈 로웰이 예산 파이 차트를 띄우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합니다. 한 기업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예산 분산은 곧 리스크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는 차트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가리켰죠.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의회 설득도 쉽고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왜 굳이 불확실한 곳에 베팅을 해야 합니까? 브라이언 스콧이 자기 회사 로고가 들어간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오리온 다이내믹스 동맹국 파트너십 구조라는 제목이었죠. 동맹국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 고객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모두 훌륭한 고객입니다. 작년 한국은 우리 회사 발사 서비스를 3건이나 구매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들은 고객입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화상 화면에서 야마구치 사토루가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접속한 그의 배경에는 일본 국기가 보였죠.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흥미롭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규모가 작은 실험 수준입니다. 위성 몇 기 올리는 것과 상업 우주를 주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들은 아직 유인 우주선은커녕 대형 화물도 못 올립니다. 우주 전략의 진짜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미 입증된 구조를 왜 바꾸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모 한 명이 요약 메모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맹국 우주 역량 평가라는 제목 아래 각국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은 발사장 제공, 부품 공급, 데이터 제공 칸에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략 파트너 칸은 비어 있었고 기술 혁신 칸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한국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케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 기술도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죠. 알렉스, 당신이 가서 잘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라 정도만 말하고 오면 됩니다. 보고서도 2-3페이지면 충분해요. 브라이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중요해요. 위성 발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반도체 위성들 말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으로서 말이죠. 그들이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면 격려해 주되 결국은 우리 서비스를 사는 게 경제적이라는 걸 은근히 알려주세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노트북 화면 구석에 떠있는 내부 분석 메모를 훑어봤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팀이 작성한 15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대부분 예상한 내용이었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주 123번이었어요. 누리호 1차부터 3차까지 축적된 연소 시험 데이터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연간 20에서 40회 시험 수행. 특히 터보펌프 연소 불안정성 관련 데이터는 미공개 상태지만 규모로 추정 시 스페이스X 초기 4년과 맞먹는 수준. 잠깐, 연간 20에서 40회. 스페이스X 초창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각주에만 있는 거지? 저는 문서를 더 뒤적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더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패 데이터를 폐기하지 않고 전량 보존. 압력 급상승. 연소 불안정. 구조 진동 등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만 그 내용들은 모두 각주나 부록에 묻혀 있었고 본문에서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죠. 한국, 발사체 기술 개발 지속 중. 질문 있으신 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물었습니다.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군 중령 계급장을 단 여성이었죠.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선언했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야마구치가 화면에서 비웃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요. 그들이 아직 일회용 발사체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10번 쏴서 10번 성공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리호는 아직 3번밖에 안 쐈어요. 동의합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재사용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착륙, 정비, 재발사, 이 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필요할 겁니다. 한국이 10년 뒤에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때쯤이면 우리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은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하나 같은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던데요.
돈을 꽤 쏟아붓는 것 같던데. 케빈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스페이스X가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실패를 수백 번 하면서 쌓은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실패 한 번에 여론이 들끓는 나라입니다. 케빈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결론을 정리하죠. 미국의 우주 전략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유지한다. 동맹국은 고객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 알렉스, 한국 출장 가서 이 기조를 벗어나지 마세요. 회의실을 나오려는데 한 젊은 분석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MIT 박사 과정을 막 마친 것 같은 앳된 얼굴이었죠. 알렉스 박사님, 잠깐만요. 이거 보셨어요?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논문이었죠. 제목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연소 불안정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머신러닝 적용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예의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패 데이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처음 봅니다. 압력 스파이크, 진동 패턴, 온도 편차, 모든 게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어요. 스페이스X 초기 자료보다 더 상세해요. 정리를 잘했네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리만이 아니에요. 그가 고집스럽게 다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했대요. 실패 예측 정확도가 89%래요. 이건 우리도 못하는 수준인데요. 순간 뭔가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행이 중요하죠.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다시 가져오고 또 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 분석관이 물러났지만 표정은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브라이언과 마주쳤습니다. 알렉스, 한국 가면 김치나 실컷 먹고 와.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을 테니까. 그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아, 그리고 혹시 한국 측에서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면 정중하게 웃어주고 와. 그들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고객을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다시 그 각주를 떠올렸습니다. 스페이스X 초기 4년과 맞먹는 데이터 규모. 왜 자꾸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는 걸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해.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1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이야.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한국에 가서 시설 둘러보고 발사 구경하고 잘하고 있다는 립서비스나 하고 오면 된다고. 하지만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면서 문득 그 분석관이 보여준 논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머신러닝 적용. 스페이스X에서 일할 때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때 앨런 머스크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자산이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이 정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건 과장일 거야. 논문은 늘 과장되게 마련이니까. 11월 26일. 발사 하루 전. 아침 8시에 나로우주센터 시험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이었죠. 김도연 본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어서 오세요. 알렉스 박사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운영본부장 김도연입니다. 스페이스X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재사용 엔진 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아시겠네요. 그가 시험동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기계 냄새가 났습니다. 윤활유와 금속, 그리고 뭔가 탄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스페이스X 시험동에서도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한쪽 벽면에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마커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소 시험 일정표입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죠.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날짜마다 시험 조건과 결과가 적혀 있었는데 특이한 건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압력 급상승, 밸브 재설계, 연소 불안정, 인젝터 각도 조정, 터보 펌프 진동, 베어링 교체.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실패한 날입니다. 정확히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날이죠. 실패를 이렇게 대놓고 표시해 놓으셨네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이날 압력이 설계 한계를 넘었습니다. 엔진이 거의 폭발할 뻔했죠. 하지만 그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압력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윤세아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우주사업부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알렉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네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누리호 엔진 국산화율 95%, 발사체 전체 국산화율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스페이스X도 초기에는 많은 부품을 수입했었거든요. 터보펌프, 연소기, 노즐, 제어 시스템, 거의 모든 걸 국내에서 만듭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대전의 중소기업이 터보펌프 베어링을, 부산의 회사가 특수합금을, 창원의 업체가 밸브를 만듭니다. 외화 유출이 거의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하린이 통역하며 덧붙였습니다. 미국 부품을 수입하려면 몇 달이 걸리지만 국내 업체는 일주일이면 수정품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김도연이 시험 장비 앞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연소 시험 스탠드입니다. 작년에만 42번 시험했습니다. 42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35번 했고요. 매주 한 번 꼴이죠. 스페이스X도 초기에 이 정도 했나요? 사실 우리도 그 정도는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시설도 부족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전형적인 스타트업 CEO 같은 모습이었죠. 박지훈입니다. 레드샌드 스페이스 대표예요. 스타트업이신가요? 네. 저희는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안 하는 방식이죠. 그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작은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비틀거리며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첫 시험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실패했죠.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로켓이 안정적으로 올라갔다가 정확히 원위치에 착륙했습니다. 2달 후입니다. 같은 엔진, 다른 제어 시스템이죠. 2달 만에요?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어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압력 편차, 추력 벡터, 자세 제어, 모든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도 참고했고요. 윤세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식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죠. 대기업, 연구원,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미국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데이터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고 나사조차 접근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김도연이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연소 시험 53회. 그중 실패가 19회입니다. 3분의 1이 실패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가 웃었습니다. 실패 19회는 곧 개선점 19개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실패율이 점점 줄어들죠. 2025년 들어서는 실패가 단 2건뿐입니다. 학습 곡선이 거의 수렴했다는 뜻이죠. 윤세아가 덧붙였습니다. 한화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발사를 2027년으로 잡고 있어요. 미국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빠르다고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적어도 가격은 더 쌀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산화율 90%의 힘이죠. 부품값이 미국의 3분의 1입니다. 장하린이 조용히 통역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실패를 지우지 않고 쌓는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음 성공의 재료라고 보는 거죠. 저는 화이트보드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빼곡한 그 보드가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스페이스X에서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전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만 홍보했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스페이스X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메탄이 아닌 파라핀, 재사용이 아닌 초저가, 대형이 아닌 소형 다수. 모든 나라가 스페이스X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이 조금 거슬렸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 초기 자료를 봤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 많은 자본과 인력으로 마음껏 실험하고 실패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죠. 실패 한 번을 10번 가치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윤세아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동맹이자 파트너로 봅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죠. 기술 파트너는 아니고 고객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전곡을 찔렸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협력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식사 후 다시 시험동으로 돌아왔을 때 김도연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누리호 개발 데이터 요약본입니다. 전체 데이터는 테라바이트가 넘어서 요약본만 드립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압력, 온도, 진동, 추력, 비추력, 모든 게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데이터마다 정상, 경고, 위험, 실패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걸 다 공개하신다고요? 핵심 설계도는 빼고요. 하지만 시험 데이터는 거의 다 공개합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이터량 이미 세계 최상위급, 공개성 미국 이상, 실패율 초기 높았으나 급격히 개선. 그런데 왜인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 더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스페이스X만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던 건지도요. 시험동을 나오며 장하린이 말했습니다. 내일 발사가 성공하면 이 모든 데이터가 진짜라는 게 증명되는 거겠죠? 발사 한 번으로 모든 게 증명되진 않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수는 있겠죠. 하늘을 보니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걱정됐어요. 발사의 날씨는 절대적이니까요. 그런데 김도연은 태연했습니다. 비가 와도 쏩니다. 바람이 불어도 쏩니다. 우리는 악천 후 데이터도 필요하거든요. 11월 26일 오후 9시. 발사를 6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나로우주센터 내 비공개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죠. 최민석 우주정책국장이 들어오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국제평가 자료들입니다. 편하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방을 나가려던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미국의 평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누리호 1차부터 3차까지의 발사 기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1차는 실패, 2차와 3차는 성공. 하지만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 발사마다 수집된 데이터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차 발사 320만 개, 2차 발사 510만 개, 3차 발사 780만 개. 매 발사마다 센서를 늘려가며 데이터를 수집한 거였죠. 두 번째 파일은 연소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7회의 시험. 그중 실패가 89회. 처음엔 실패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프를 보니 달랐습니다. 2021년 실패율 60%에서 2025년 5%로 급격히 감소했죠. 김도연이 낮에 보여준 것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각 실패마다 원인 분석, 개선 조치,
재시험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실패 패턴 분류 체계였습니다. 연소 불안정을 12가지 유형으로, 구조 진동을 8가지로 분류해 놓았더군요. 세 번째 파일을 열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국제우주전략연구소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죠. 유럽에 본부를 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이 2025 아시아 우주 역량 평가였어요. 한국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런데 15페이지쯤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 이후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정밀도 비용 데이터. 세 축에서 동급 경쟁이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 후보는 한국뿐이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과장이겠죠. 하지만 다음 내용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누리호 프로그램은 단순한 발사체 개발이 아니다. 체계적인 실패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머신러닝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 90% 이상의 국산화율. 이는 스페이스X 초기 4년 2002에 2006 가능한 수준이며 일부 지표는 오히려 상회한다. 다음 장에는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1 초기 데이터와 누리호 데이터를 나란히 놓은 표였죠. 제가 직접 스페이스X에서 작성했던 그 데이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데이터가 그 옆에 있었죠. 연소 시험 횟수 스페이스X 4년간 190회, 누리호 4년간 237회. 데이터 수집량 스페이스X 평균 발사당 100만 포인트, 누리호 평균 500만 포인트. 국산화율 스페이스X 초기 60%, 누리호 90%. 숫자만 보면 누리호가 앞서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기술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었죠. 네 번째 파일은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팀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외부 유출 금지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의아했죠. 첫 장을 넘기자 메모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인 중령 제공이라고.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가능성 높음. 예상 시기 2028년. 기술 수준 스페이스X 2015년 수준 도달 가능. 위협평가 미국 상업 발사 시장이 1호에 20% 잠식 가능성.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기업 위협 예상. 정치적 중립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대안.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우주사업부가 작성한 재사용 발사체 사업 계획서였어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죠. 목표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 $500. $500라고. 스페이스X도 현재 $1000 수준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내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전략 1 국산 부품 사용으로 제작비 절감. 2 한국형 대량 생산 시스템 적용 3 정비 자동화로 턴어라운드 시간 단축 4 소형 위성 전용 최적화.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LG 배터리 공장의 자동화 기술을 로켓 정비에 적용. 인건비 80% 절감. 정비 시간 60% 단축 목표. 마지막 파일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장아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죠. 늦은 시간까지 검토하시네요. 네, 자료가 많아서요. 어떠세요? 예상과 다른가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장아린이 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닐 거예요. 마지막 파일 보셨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레드샌드 스페이스의 기술 자료였어요.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의 시험 데이터였는데 맨 마지막 장에 특이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추력 대비 비용 곡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레드샌드의 엔진이 기존 엔진보다 10분의 1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그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파라핀 기반 재사용 엔진. 미국 특허 출원 중. 잠깐, 미국 특허.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특허를? 장아린이 설명했습니다. 박지훈 대표가 MIT에서 박사 과정 중에 개발한 기술이래요.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했고 이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죠.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소 시험 데이터 스페이스X 초기 4년치와 동급, 일부 상회, 국산화율 90% 이상, 비용 절감 효과 확실, 재사용 발사체 2027에 가능,
목표 비용 키당 $500. 국제평가, 미국 밖 최초 동급 경쟁 가능.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사 전 결론 최소 세계 최고 수준 후보. 후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후보라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발사대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죠. 몇 시간 후면 저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숫자와 평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날 거였죠. 최민석 국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료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네, 충분합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돈은 없어도 데이터는 많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 자료들을 다 공개하시는 겁니까? 경쟁 우위를 이룰 수도 있는데. 경쟁요?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려는 거죠. 스페이스X가 만든 길 옆에 우리만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합류하고 때로는 갈라지면서 그가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발사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숫자가 먼저 말한 것을 로켓이 증명하는 순간을 혼자 남아 다시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스페이스X 초기 4년과 누리호 4년, 15년의 시차가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일부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었죠. 새벽 0시가 넘었습니다. 발사까지 1시간도 안 남았죠. 브리핑룸을 나와 관제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못 주무셨나 봐요. 박사님도요. 데이터 보느라 밤새웠습니다. 어떠셨어요?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다 말해버렸네요. 이제 발사만 남았습니다. 김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발사가 제일 어려운 거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도 자산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1월 27일 0시 45분.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죠.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압력, 온도, 연료량, 산화제량, 모든 것이 초록색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T-10분. 발사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중앙 콘솔 앞에 서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보였죠. 옆에서 윤세아 전무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T-5분. 최종 점검 시작. 순간 제 머릿속에 스페이스X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첫 번째 펠컨 9 발사 때였죠. 그때도 이런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스페이스X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여기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T-1분. 장아린이 제 옆에서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이제 자동 시퀀스로 넘어갑니다.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하죠. T-30초.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하나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카운트다운 중지.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 이상. 관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0시 55분. 발사 예정 시각이었는데 멈춘 거였죠. 제 옆에서 데이비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또 연기되는 건가? 김도연이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시스템 로그 불러와. 센서 이력 확인하고 백업 센서 값 대조해봐. 엔지니어 한 명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압력 센서 A-7 비정상 수치 표시. 하지만 백업 센서 B-7은 정상입니다. 다른 센서들은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A-7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드웨어 팀, 현장 확인 가능한가? 5분이면 됩니다. 시계를 보니 0시 57분. 이미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거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발사를 취소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죠. 스페이스X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관제실 한쪽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A-7 센서가 습도 80% 이상일 때 오작 동안 이력이 3번 있었습니다. 모두 실제로는 문제 없었고요.
윤세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습도는 83%입니다. 김도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업 센서 값을 메인으로 전환. 발사 시퀀스 재개 준비. 정말 괜찮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100번도 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0시 59분. 하드웨어 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유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센서 표면의 응결 확인. 센서 전원 완료했나? 네, 완료했습니다. 발사 시퀀스 재개. T-60초부터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더 긴장한 표정이었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한편 고흥 밥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하린이 보여준 영상에서 본 건데 김복순 사장과 동네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죠. 왜 멈췄어? 또 연기하는 거야? 아니야. 곧 다시 할 거야. 저번에도 그랬잖아. 김복순 사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애들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레드샌드 스페이스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노트북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센서 문제 같은데 아마 습도 때문일 거야. 고흥은 항상 습도가 높거든. 다시 관제실로 돌아옵니다. T-30초. 이번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T-10, 9, 8, 7, 6, 5, 4, 3, 2, 1. 발사. 1시 13분.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진동으로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기둥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상 이륙. 추력 100%. 롤 프로그램 시작. 저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속도, 고도, 자세각,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수치들이 제가 스페이스X에서 봤던 것과 거의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T+1분. 맥스큐 통과. 맥스큐 최대 동압 구간.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죠. 하지만 누리호는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T+2분 40초. 1단 분리 준비. 1단 분리. 화면에서 1단이 분리되는 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분리였어요. 2단 점화 확인. T+3분 53초. 페어링 분리. 페어링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도는 191km. 이미 우주의 경계를 넘어선 거였죠.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네요. T+4분 34초. 2단 분리. 3단 점화. 3단이 점화되며 최종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확한 궤도에 진입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궤도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목표 고도 600km.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T+10분. 현재 고도 480km. 속도 초속 7.3km. 밥집에서는 어르신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사장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제발, 제발. T+14분. 목표 궤도 접근 중. 윤세아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궤도 정밀도가 놀랍네요. 오차 범위 1km 이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1km, 600km 고도에서 1km 오차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도 초기에는 이 정도 정밀도를 내기 어려웠죠. T+14분 57초. 궤도 진입 완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601.3km. 목표 대비 플러스 1.3km. 관제실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렸죠. 김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13개의 위성이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그 다음 큐브 위성들이 하나씩 궤도로 퍼져나갔죠. 위성 분리 완료. 모든 위성 정상 신호 확인.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밥집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서로를 껴안았죠. 김복순 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봤지? 우리가 해냈어. 또 해냈어.
레드샌드 스페이스 사무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 차례야. 다음엔 우리 엔진이 올라갈 거야. 관제실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스페이스X 기준으로도 동급. 일부 지표는 상회. 데이비드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김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데이터로도 충분했지만 눈으로 보니 더 확실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재사용 발사체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밀한 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우주 진입국이 아니라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들이 정말 2027년까지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 것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언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합동 브리핑이었죠.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18분 지연이 있었지만 이는 센서 습도 문제였으며 백업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외신 기자가 물었죠. 한국이 이제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석 국장이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 전이었다면 비웃었을 말이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벽 3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딘가에 누리호가 올려놓은 위성들이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장하린이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기보다는 인정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스페이스X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의 길을, 한국은 한국의 길을. 11월 27일 오후 4시.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정리했죠. 궤도 정밀도 0.2%, 위성 전량 성공, 18분 지연을 극복한 위기관리 능력.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준 데이터, 국제평가 보고서, 하나의 재사용 발사체 계획서, 레드샌드 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엔진 자료. 워싱턴에 도착할 때쯤엔 150페이지짜리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어 있었죠. 11월 28일 오전 9시. 펜타곤 1인 회의실. 제가 들어서자 이미 케빈 로엘과 브라이언 스콧이 와 있었습니다. 화상 화면에는 도쿄의 야마구치도 연결되어 있었죠. 알렉스, 잘 다녀왔나? 케빈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국 로켓 구경은 어땠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비웃었습니다. 설마 감동이라도 받았나? 위성 13개 올린 걸로?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첫 슬라이드는 궤도 정밀도 그래프였습니다. 누리호와 스페이스X 펠컨 9의 초기 발사들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누리호 4차 발사, 목표 600km, 실제 601.3km, 오차 0.2%, 펠컨 9 초기 열외 발사 평균 오차 0.5%. 케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뭘 증명한다는 건가? 한 번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차, 3차, 4차 모두 0.3% 이내 정밀도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야마구치가 화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작잖습니까? 위성 13개? 우리는 한 번에 100개도 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연소 시험 데이터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37회, 스페이스X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한 190회보다 많습니다.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시험 횟수가 많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죠. 실패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실패율이 2021년 60%에서 2025년 5%로 감소했습니다. 전형적인 학습 곡선이죠. 스페이스X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케빈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페이스X만큼 좋다는 건가? 그건 과장이야.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국제우주전략연구소 보고서였죠. 형광펜 표시된 문장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 이후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정밀도 비용 데이터. 세 축에서 동급 경쟁이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 후보는 한국뿐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반격했습니다. 그 연구소가 뭐 그리 대단한가? 유럽 애들이 미국 견제하려고 쓴 보고서 아니야?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팀도 동일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가능성 높음. 2027년에서 2028년 상용화. 미국 상업 발사 시장의 15에서 20% 잠식 가능. 케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야. 실제로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산화율 90%를 달성했습니다. 발사 비용이 우리의 3분의 1입니다. 야마구치가 비웃었습니다. 싸다고 좋은 건가요? 품질은요? 신뢰성은요? 오늘 새벽 발사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센서 이상으로 18분 지연됐지만 그들은 데이터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이게 신뢰성 아닙니까? 브라이언이 일어섰습니다. 알렉스, 당신 한국에 너무 감동받은 것 같은데. 며칠 가서 김치 먹고 왔다고 갑자기 한국 편드는 건가?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계속 무시하면 2030년쯤엔 아시아 시장을 전부 뺏길 겁니다. 케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자고. 알렉스, 설령 당신 말이 맞다고 쳐도 지금 전략을 바꿀 수는 없어. 의회가 뭐라고 하겠어. 자국 기업 두고 한국과 손잡는다고? 단일 기업 의존이 더 위험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크게 썼죠. 우주동맹 2.0. 그 아래 계속 적었습니다. 미국 한국 재사용 발사체 공동개발, 기술 공유, 발사장 공동 사용, 리스크 분산.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소리야. 우리 기술을 왜 공유해? 그들이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는데? 데이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237회 연소 시험 데이터, 실패 패턴 분류 체계,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 접근권. 데이비드 클라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알렉스 박사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야마구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동맹 아닙니까? 일본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급진적이야.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 안전하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스페이스X에 의존하다가는 다 놓칩니다. 브라이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구세주라는 건가? 고작 로켓 4번 쏜 나라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나의 재사용 발사체 로드맵이었죠. 2027년 첫 발사. 킬로그램당 $500. 우리 현재 가격의 절반입니다. 불가능해.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삼성과 LG의 자동화 기술을 로켓 정비에 적용한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건비 80% 절감. 한국이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어떻게 세계 1등이 됐는지 아시죠? 같은 방식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과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첫째, 발사 비용 절감. 둘째, 아시아 시장 접근. 셋째, 스페이스X 의존도 감소. 넷째,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 케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내 결정 사항이 아니야. 더 높은 곳에서 결정해야 해. 그럼 보고서에 뭐라고 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케빈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 파트너 수준이다. 이 정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브라이언이 경고했습니다. 알렉스, 커리어 조심해. 대세를 거스르면 당신만 손해야.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몇몇 젊은 참모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기는 게 문제죠. 점심시간, 케빈이 따로 불렀습니다. 알렉스, 당신이 본 건 인정해. 하지만 현실을 봐. 의회, 기업, 여론, 모든 게 현상 유지를 원해. 언제까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때까지. 그때는 늦습니다. 케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미국식이잖아. 위기가 와야 바뀌는 거. 오후에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보고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쓸 것인가. 결국 저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체 기술을 보유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2027년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을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안에 아시아 우주 시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리스크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방부 지하 3층 동맹 우주안보 브리핑룸. 미국과 동맹국 대표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각국 우주 담당 고위 관료들과 군 관계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저는 발표 좌석에 섰습니다. 손에는 우주동맹 2.0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케빈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부하가 와서 메모만 하고 있었죠. 시진사 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장면이었죠.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전,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목표 궤도 600km, 실제 도달 고도 601.3km, 오차 0.2%, 위성 열세 기 전량 궤도 안착.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마구치의 부하였죠. 그게 왜 특별한가요?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특별한 이유를 설명드리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데이터 비교표였어요. 연소 시험 횟수. 한국 237회, 스페이스X 초기 4년 190회, 국산화율. 한국 95%, 스페이스X 초기 60%. 독일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계속하시죠. 세 번째 슬라이드. 국제우주전략연구소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 이후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정밀도 비용 데이터. 세 축에서 동급 경쟁이 가능한 재사용 발사체 후보는 한국뿐이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영국 대표는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죠. 잠깐,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그 정도로 평가한다는 건가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자국 밖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 재사용 발사체 표준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충격의 정적이었죠.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무슨.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고 2027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500. 현재 우리 가격의 절반입니다. 케빈이 마지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알렉스 박사의 견해는 다소 급진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뭘 하자는 겁니까? 제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크게 썼죠. 우주동맹 2.0.
그 아래 계속 적었습니다. 1점 한국-미국 재사용 발사체 공동 개발. 2점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 3점 발사장 인프라 공동 사용. 4점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 5점 단일 기업 의존도 50% 이하로 감축.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고 인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이스X 하나에만 의존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안 6도 재사용이 안 되니까요. 한국과 협력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호주 대표가 물었습니다. 첫째, 발사 비용이 절반으로 줍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둘째, 아시아 시장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셋째, 기술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넷째,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이었죠. 미국 국방우주 전문 매체의 한국 특파원. 그녀가 케빈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고 케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답니다. 한국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고. 그리고 하나가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 20명을 영입했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일본 대표가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부족해요. 우주 개발은 돈과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어 경험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237회 연소 시험에서 89회 실패. 그 실패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냈어요. 프랑스 대표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우리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네요. 케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알렉스 박사의 개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재사용 발사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파트너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이수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방금 하신 말씀 기사화해도 될까요? 공식 브리핑에서 한 발언입니다. 써도 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우주동맹 2.0 미국이 처음으로 인정한 한국식 재사용 발사체. 오후 4시 이수연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한국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하기 시작했죠. 고흥 밥집에서는 김복순 사장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아린이 옆에서 기사를 번역해 읽어주고 있었죠. 미국 백악관 우주정책위원회 자문 알렉스 정 박사는 한국이 스페이스X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김복순 사장이 벽에 붙은 누리호 스크랩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로켓이 세계 최고라니 믿어지지 않네. 하나우주사업부 사무실에서는 윤세아 전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금 미국발 기사 봤죠?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예산 2배 증액 확정됐고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도 다음 주 합류합니다.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2027년에 재사용 발사체 쏠 수 있을까요? 쏴야죠. 아니, 반드시 쏩니다. 미국이 인정했는데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레드샌드 스페이스 사무실에서는 박지훈이 직원들과 함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 이름도 나왔어요.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는 레드샌드 스페이스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젊은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될 겁니다. 미국이 인정했으니 투자도 들어올 거고 기술 개발도 가속화될 거예요.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서는 김도연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들었죠?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와 함께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본격화합니다. 서울과학기술관련부처 사무실에서는 최민석 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예산 증액은 당연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워싱턴의 한 호텔 바. 저는 데이비드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발언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커리어 리스크가 클 텐데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진실이 많은 걸 바꿀 겁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제가 웃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요. 밤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죠. 장아린이었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기사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특히 고흥 사람들이요. 김복순 사장님이 박사님께 꼭 전해달래요. 다음에 오시면 밥 공짜라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케빈과 브라이언이 제 보고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진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11월 29일 밤 11시 워싱턴 호텔 방 책상 위에 3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출입 패스, 고흥 밥집 영수증, 그리고 동맹 우주안보 브리핑 배지. 나흘 동안의 여정을 압축한 증거들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써야 했어요. 화면에는 이미 150페이지가 넘는 초안이 있었지만 첫 페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죠. 한국은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옵션이 아니라 스페이스X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찾은 세계 최고 수준 표준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나흘 전에 제가 이 문장을 봤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차라리 북한이 화성에 먼저 가겠다던 브라이언처럼 말이죠. 밥집 영수증을 들어봤습니다. 김치찌개 7,000원. 그 아래 김복순 사장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또 오세요. 간단한 메모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발사 날이면 온 동네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때는 그저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모여서 정말로 로켓을 우주로 보낸 거였다는 걸.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던 거죠. 출입 패스를 뒤집어 봤습니다. 제가 메모한 글씨가 있었어요. 데이터량 이미 세계 최상위급. 시험동에서 김도연 본부장이 보여준 화이트보드를 본 후 적은 거였죠.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한 그 시험표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전시한 그 용기가. 브리핑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에 제가 미국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찾은 세계 최고 수준 표준이라고 말했을 때 회의실에 충격받은 표정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일본 대표의 당황한 얼굴과 프랑스 대표의 흥미로운 눈빛이. 그 순간 저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죠. 장아린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고흥 밥집 벽에 새로 붙은 스크랩. 오늘 날짜와 함께 제 발언이 실린 한국 신문 기사였어요. 그 옆에 김복순 사장의 손글씨 메모. 2025년 11월 29일 우리 동네 이름이 미국 기사에 나온 날.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복순 사장님이 직접 쓰셨대요. 평생 처음으로 영어 기사에 자기 동네가 나왔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시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뭉클했죠. 작은 어촌 마을이 세계 우주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아이러니가. 노트북으로 돌아가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문화, 전 국민의 응원,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이 만든 결과다. 스페이스X가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으로 성공했다면 한국은 전 국민의 염원과 현장의 땀으로 성공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펜타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케빈과 브라이언이 제 보고서를 놓고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앨런 머스크의 비서였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머스크 회장님이 통화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알렉스, 한국 발언 기사 봤어. 흥미롭더군. 앨런, 오랜만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야. 세계 최고 수준?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자가 생긴 건가?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쟁자라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는 동료라고 봐야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앨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재밌겠네. 독점은 지루하니까 한국 엔지니어들 만나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 발언이 단순히 한국을 인정한 것을 넘어 전 세계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맨 위에 미국 한국 재사용 발사체 공동 연구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있었어요. 발신자는 최민석 국장이었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오늘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내년 초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만든 길 옆에 한국이 만들 새로운 길을.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죠. 미국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 한국과 손잡고 재사용 발사체를 공동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단일 기업에만 의존할 것인지. 나는 전자를 강력히 권한다. 2027년을 목표로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데이터와 우리의 경험을 합치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일 기업 의존도를 줄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라면 아시아 우주 시장 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주 개발의 미래는 독점이 아닌 다양성에 있다. 한국은 그 다양성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함께 가는 문화의 힘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제출할 보고서였죠. 출입 패스를 다시 들어 뒤집어 봤습니다. 빈 공간에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고응. 1127 새벽 스페이스X 이후 처음으로 다른 표준을 본 날.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세계 최고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죠. 고흥의 습한 새벽 공기와는 달랐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건 같았습니다. 어딘가 601.3km 상공에서는 누리호가 올린 13개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7년쯤에는 한국의 재사용 로켓이 그 자리를 오갈 거고요. 어쩌면 스페이스X 로켓과 나란히 비행할 날도 올지 모릅니다. 책상 위 새 물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출입 패스, 영수증, 배지. 사진을 찍어 저장했죠. 언젠가 회고록을 쓴다면 이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미국이 처음으로 스페이스X 웨이 표준을 인정한 순간의 증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흘 전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의 확신이 떠올랐죠. 한국은 고객일 뿐이다. 스페이스X만이 표준이다. 이제 그 확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였고 스페이스X 외에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는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비웃었던 그 말. 한국이 스페이스X 수준이라고? 차라리 북한이 화성에 먼저 가겠다. 틀렸어. 브라이언. 한국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건 미국에게도 기회가 될 거야.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우주는 충분히 넓으니까.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